오늘은 민주당 대통령 후보도 오셨고 또 국회의원도 많이 오셨고 또 당뇨들도 많이 오셔서 우리가 소개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이 모임은 인천 신문, 방송, 매체, 상공회의소, 또 인천항발전협의회, 사랑회 등 다 공동 주최로 했습니다. 그리고 세월문화재단은 주관만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희들이 이따가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데 우리 그 의제는 신문사가 의논을 해서 당의 기관과 의논을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제는 각 당에 다 통과했습니다. 또 이 일정 날짜는 당에서 우리한테 언제 어느 날 하는 게 좋겠다 통과해 와서 그렇게 날짜를 정했습니다. 오늘 후보의 말씀을 우리가 뜨겁게 듣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패널이 있어서 세 사람 위에는 질문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세 사람들이 질문하는 내용은 정치 문제가 아니고 인천의 수건 사업, 인천 시민이 바라던 사업 이런 것으로서 국한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야 또 후보님한테도 좀 덜 부담이 가실 것 같고 저희 세월문화재단에서는 매년 사자성어를 냅니다. 그래서 인천 시민과 또 더불어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1년을 보냅니다. 저거는 그 옆에 붙여놓은 것처럼 방구제인입니다. 공자님의 생각, 중심 사상이 어질인인데 그 어질인을 가지고 우리 일상생활에 도입하려면 그 어디서부터 어디가 어질이냐? 저는 학문이 짧은 사람이라 잘 모르지만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진짜 어질인을 표현할 수 있는 글은 어떤 걸까? 그게 방구제인입니다. 제일 처음 논어에 보면은 이런 말을 납니다. 군자는 방구제인이요 소인은 방구제인이라. 군자는 모든 잘못을 자기한테서 찾는데 소인배는 잘못을 남한테서 찾는다.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중용에 보면은 14장에 보면은 똑같은 방구제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활을 가지고 전국을 찌르는데 안 맞아. 안 맞는 이유는 화살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몸을 바르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맞는다. 또 맹자 말씀에 공손추라든가 이루편에도 아주 이 방구제인이라는 말이 쫙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진나라 때 여부리를 중심으로 해서 만든 고전이 있는데요. 소위 여시춘추라고 거기 이루편에 나오면은 선의편에 보면은 이런 말이 똑같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자기 스스로를 반성하고 깨닫고 자기 스스로가 남에게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에게 책임을 묻는 그것이 공자 사상의 기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어질인이고요. 어질게 하려면 나부터 시작이 돼야 어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금년에는 여러 고전을 유교 경전을 찾다가 저 말이 제일 중심이 되는 것 같고 또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글이어서 저렇게 정했습니다. 우리가 이 한 해가 굉장히 어려운 한 해인데 우리가 방구제인 한다는 것은 스스로 불교에서 얘기하는 깨닫는 거 아닙니까? 다 상통하는 얘기죠. 그러면 아무리 어려운 것더라도 다 극복하고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 함께 오늘 후보의 말씀을 경청하고 또 우리 질문도 드리고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제415회 세월 아침 대화는 2022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를 모시는 자리로 마련하였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님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환영과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아침 일찍 인천에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저의 생각을 표명할 수 있게 돼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용택 이사장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인천이라고 하는 데가 다시 새삼스럽게 한번 떠올랐습니다. 아마 인천 세월재단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해불양수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바다는 물을 가리지 않는다. 우리 송영일 대표님께서도 또 황해 불기청탁 흐린 맑은 물이든 탁한 물이든 가리지 않고 다 받는 게 인천의 정신이다. 이렇게 말씀 자주 하십니다. 저는 정치가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란 결국 네 편, 내 편을 가리지 않고 더 나은 국가를, 더 나은 국민의 삶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다라고 본다면 우리 사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최대한 잘 활용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것,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우리 사회가 가진 자원과 기회와 역량을 최대한 잘 활용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일, 그 일을 우리 국민들이 정치인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정치는 가장 좋은 정책을 연원을 따지지 않고 누가 말했느냐, 어디서 출발했느냐, 좌파냐 우파냐, 박정희냐 김대중이냐 이런 걸 따질 필요 없이 가장 유용한 효율적인 정책을 사용해야 된다. 또 한 가지는 세상 일이란 다 사람이 하는 것인데 이 사람 중에서도 유능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쓰는 것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진영을 가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저는 성남시 경기도 경영을 맡으면서 이 생각을 실제로 실현해 왔습니다. 실천했고 그 결과로 작은아마 성과들이 쌓여서 제가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 국민들께서 불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의 가장 큰 기능은 결국 통합이다라는 측면에서 우리 인천에서 말씀하시는 해불양수라는 말은 정말로 새겨둘 만한 훌륭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기 시계가 어디 있나요? 시계를 봐야 시계가 이게 없군요. 이거 제가 봐야 되겠군요. 이건. 원래 예정된 시간이 35분? 35분에 질의응답 10분 이렇게 되어 있던가요? 네, 제가 제 시기를 봐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된 원고가 있긴 한데 그거 읽으면 재미없을 것 같고 제가 그냥 드리고 싶은 평소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그 여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데를 제가 가서 이제 스타트업 창업자들하고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를 간다고 하니까 갑자기 여기저기서 또 쪽지가 쫙 날라왔어요. 왜 그러냐? 가거든 진짜 이 나라가 그 성불평등한 사회인지 창업에도 여성을 우대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꼭 물어봐 달라. 이런 쪽지들이 많이 왔어요. 근데 그게 그 이전에도 제가
무슨 다페이스인지 뭔지 하는 그런 어떤 유튜브 채널에 거기를 제가 인터뷰에 응하느니 마느니 가지고 논란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요즘 이제 여성 청년, 남성 청년들의 갈등이 마치 표면화된 것 같고 또 거기에 일부 정치인들이 한쪽에 편승해서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저한테도 그 양자택일을 요구하는 그런 요구가 많습니다. 너 남자냐, 이대남이냐, 이대녀나 선택해라.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하죠. 왜 선택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이번에는 기회주의자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쪽이 있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청년 세대들이 왜 남녀를 성별을 가지고 이렇게 편을 갈라 다투게 됐을까? 서로를 왜 적대하게 됐을까? 이게 왜 정치에서 정말 선거 전략으로 사용할 만큼 이렇게 격화됐을까? 둘 중에 진짜 우리는 하나를 꼭 선택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자주 합니다. 정말 가슴 아픈 상황 아닌가요? 어쩌다가 아이도 낳지 않고 연애도 포기하고 심지어 적대화돼서 갈등하는 부분까지 생겨났습니다. 근데 이게 요즘은 좀 더 확대돼 가지고 수도권과 지방을 기준으로 다시 편가리가 돼 가지고 지방 청년 채용 할당제를 폐지해라. 이게 불공정하다라는 주장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에 가면 지방 청년들은 우리는 이렇게 불리한 처지에 있는데 태어난 자리가 이런 걸 어쩌란 말이냐. 객관적으로 불리한데 그래도 할당이라도 조금 해서 우리한테도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마이클 샌들 교수하고 이제 이 공정한 건 과연 정의로운가 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잠깐 얘기도 했습니다만 우리 세대가 생각할 때 왜 이런 사회적 정의에 부합하고 정말 민족 공동체에 관한 이 심각한 이 의제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은 양보하지 않고 자기 이익만 챙기려고 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출발점이 사실은 저번에 평창 올림픽이었죠. 평창 올림픽에서는 이 남북 화해를 위해서 아이스 하키팀인가? 하키팀, 여성 하키팀인가 그랬죠. 팀 하나에 선수 몇 명을 북한에 배정하자고 했더니 젊은 세대가 난리가 났죠. 인천도 아마 자주 겪게 되는 소위 인국공 사태. 이것도 비정규직을 정규직하면 다 좋아할 줄 알았는데 좀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아마 기성세대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지금 이렇게 여성 청년, 남성 청년 이걸 기준으로 편을 갈라가지고 갈등이 격화되고 또 누구는 한쪽으로 쏠리는 이런 입장을 가지고 이제 득표 활동에 나서는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저는 이거를 이 나타나는 현상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 이거는 예를 들면 상징화하면 이런 거죠. 마치 이 둥지 안에서 둥지 밖으로 떨어지면 죽는데 둥지 밖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한 경쟁을 하고 있는 거죠. 말은 경쟁인데 생존 자체를 위한 처절한 투쟁이죠. 누군가가 떨어지지 않으면 내가 떨어져야 되니까. 왜 이런 상황이 됐을까요? 저는 우리 기성세대의 책임이다. 우리 기성세대는 고도성장기를 살았죠. 인천도 마찬가지로 최초의 개항지이고 산업화가 시작된 곳이고 정말 아주 고도의 성장을 누렸는데 우리 기성세대들은 이 기회가 많은 세상에서 그 기회를 활용해 가지고 정말 많은 도전들을 했고 또 실패가 두렵지 않았고 젊어서 고생은 사사도 한다라는 말을 들어도 전혀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경험으로 축적돼서 자산이 될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많은 것들을 이루었죠. 우리 송영길 대표님 이렇게 당 대표도 되셨고 정말 인천을 이렇게 훌륭하게 만드는데 크게 기여도 하셨고 그래서 인정받으시고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에 간과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는 쟁취했지만 불공정의 문제, 평등의 문제, 이 문제를 방치했던 거죠.
그래서 양극화가 심해졌고 불공정이 일상이 됐고 불평등과 격차는 당연한 걸로 받아들여졌는데 결국 이게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기회 역량의 비효율을 초래해서 전체적인 생산성이 떨어지고 결국은 저성장이라고 하는 늪에 빠져든 거죠. 우리는 양극화 문제를 자주 얘기합니다. 양극화 문제다. 왜 문제입니까? 차이가 많이 나니까 기분 나빠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니까. 그것도 물론 중요하겠죠.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회 전체의 생산력을 떨어뜨립니다. 역사적으로도 보면 불공정한 체제, 그러니까 관료가 이 공정성을 지켜야 될 관료 관리들이 이 힘센 세력들하고 결탁해가지고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자장농이 소장농으로 전락하고 누군가는 땅을 엄청나게 사 모으거나 뺏어서 모으고 이 소장농이 다시 머슴이 되고 머슴이 결국은 종이 됐다가 결국은 생산성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유민이 돼서 나라가 망하거나 체제 변혁을 겪게 되겠죠. 그게 역사적 경험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체제가 생기면 또 하는 게 뭐예요? 새로운 체제가 하는 첫 번째 일은 공정한 세상을 또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정말로 농사 짓는 사람에게 땅을 경작하게 한다. 군포, 납세, 조세 공정하게 부과한다. 인재 등용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이름표 싹 가리고 번호만 가지고 채용한다. 과거제도. 이런 게 제대로 정착이 되면 또 흥했다가 또 그게 깨지면 망했다가 이게 역사의 경험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저는 그런 경험을 겪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불공정을 방치한 결과는 저성장이 됐고 이 저성장은 기회 부족을 초래했고 기회 부족 속에서 사회적 약자 계층인 생애 주기율별로 본다면 사회적 약자가 되어버린 청년 계층들이 새로운 기회를 찾지 못하다 보니까 그 기회를 찾기 위해서 극렬하게 경쟁이 아니라 전쟁을 겪게 된 것이다. 친구가 협력적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정말로 생사를 놓고 다투는 적이 되어버린 것이죠. 적이 되어버린 상태의 경쟁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오징어 게임이 왜 전 세계에서 이렇게 각광을 받을까? 저는 그게 현대 자본주의 체제의 그 비정함과 비효율을 보여줬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 게임에 참가한 사람은 누군가는 죽어야 됩니다. 누군가가 죽지 않으면 내가 죽어요. 내가 죽지 않고 조금이라도 더 살아남는 방법은 편을 짜는 겁니다. 강자하고 편을 짜서 약자 그룹을 몰아내는 거죠. 그리고 또 편을 짭니다. 끊임없이 편을 짜서 결국은 한 사람이 남게 된다. 이게 삶을, 이 처절한 삶을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청년 문제, 청년을 중심으로 한 여성 청년, 남성 청년 간의 갈등, 지방 청년과 수도권 청년의 갈등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물론 지금 이 잔인한 현실에서 둥지 밖으로 누가 떨어질지를 공정하게 결정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것조차도 불공정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그 공정성에 대한 열망이 큽니다. 그리고 불공정에 대해서는 불만을 넘어서서 분노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물론 둥지 밖으로 누가 떨어질지를 공정하게 정하고 또 공정하게 누가 떨어질지를 경쟁해서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떡하겠어요? 현실은 이러하니까. 그러나 우리 정치인이, 우리 기성세대가 책임져야 될 몫은 그 공정성을 지키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걸 넘어서서 둥지를 키워서 누구도 둥지 밖으로 떨어지지 않게 해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에 답을 이렇게 냈습니다. 우리가 다시 성장을 회복해야 한다. 기회 총량을 늘려야 된다. 미래가 희망이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아이도 낳고 또 내 자녀들은 내가 살았던 이 힘든 삶보다는 더 나은 삶으로 살게 될 것이다. 내가 이 아이들로부터 어쩌면 일시적으로는 내가 투자하지만 아이 양육, 교육, 보육, 취업시키느라 고생하지만 언젠가는 얘도 행복하고 나도 더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믿어지는 세상을 만들려면 결국은
성장을 회복하고 기회 총량을 늘려야 된다. 미래가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미래가 있는 성장하는 사회를 그러면 어떻게 만들 수 있냐? 지금은 노력하지 않았냐? 노력했지요. 노력했지만 더 근본적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저는 우리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자본을 가지고 있고 더 높은 훌륭한 기술을 가지고 있고 더 질 좋은 노동력을 가지고 있고 더 좋은 교육 체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더 많은 인프라를 훌륭하게 구축하고 있는데 왜 상황은 더 나빠지고 있을까? 결국 다시 말씀드리지만 불공정이다. 불평등과 격차다. 그리고 극단화된 양극화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반대로 얘기하면 이 극단화된 양극화, 불공정, 불평등, 격차들을 완화하는 것 자체가 자원의 효율성을 높여주고 그게 결국은 성장의 새로운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 점을 제가 공정성장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공정성 회복이 곧 성장의 길이다. 역사가 증명한 겁니다. 그러면 가능하냐? 쉽지 않죠. 왜? 기득권이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현재 체제에서 혜택을,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그런 집단이 있으니까요. 정치란 정책을 통해 구현되고 정책은 곧 이해관계의 조정이고 새로운 세상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개혁에는 이 개혁으로 손실을 보는 집단의 반발과 저항이 있게 마련이죠. 이걸 이겨내는 것, 이게 바로 전 정치의 역할이다.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 국민들의 공감과 또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전쟁도 혁명도 아니니까 결국은 설득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또 정치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공정성을 회복하자.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공정성 회복이 어떻게 성장의 모멘텀이 될 수 있냐. 저는 수도권과 지방의 이 균형을 회복하는 것. 지금 불균형 성장 정책 때문에 사실 수도권이 너무 밀집해가지고 지방은 소멸한다고 우선이고 수도권은 미어 터진다고 난리 아닙니까? 폭발의 위험을 겪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균형을 맞춰주면 단기적으로는 비효율적이라도 장기적으로는 길이 열린다. 그게 이제 국토 균형 발전 정책이라 반드시 해야 될 일인 거죠. 그 외에도 많습니다. 우리는 일자리 얘기를 하면 수출 대기업들 생각하지만 사실 기술 중심의 수출 대기업들은 이 고용 효과가 별로 크지 않아요. 근데 진짜 고용은 어디서 하느냐? 중소기업이 하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알잖아요. 중소기업 숫자도 많고 고용 효율도 높지만 경쟁력은 떨어진다. 그런데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계가 수평적인 평등한 관계가 된다면 아마 중소기업들도 경영 성과를 자기들이 오롯이 가질 수 있을 거고 뭐 기술 개발이든 시장 개척이든 이런 성과들을 자기가 100% 누린다 제대로 균형을 잡고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중소기업도 성장하고 싶을 거고 성장하려면 인재가 필요하고 인재를 좋은 사람을 쓰기 위해서는 좋은 처우를 해줘야 되고 결국은 좋은 일자리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많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중소기업들이 기술 탈취, 원가 뭐 단가 후려치기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경영 성과를 다 뺏기잖아요. 그래서 중소기업은 뭘 합니까? 열심히 기술 개발하고 경영 개선하는 것보다는 로비하느라고 술 많이 마시는 게 훨씬 더 나은 세상이 되죠. 비효율이 생겨나고 중소기업의 경영 성과를 뺏기니까 영업이익률은 점점 떨어지고 좋은 인재를 쓰려니까 줄 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최악의 근로조건으로 어떻게 외국인 노동자를 써서라도 아니면 최저임금이라도 올라가는 걸 막아가지고 인건비라도 줄여서 생존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반대로 바꾸자. 이것도 역시 공정성 회복을 통한 저는 일자리 확보, 새로운 성장의 모멘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공정성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을 하는 것 외에 또 하나의 길이 있다고 생각해요. 또 하나의 길. 저는 제 삶 자체를 이제 위기를 기회로 바꾸면서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저한테는 기회보다는 위기가 더 많았어요. 원래 인생 자체에서
기회보다 위기가 많은 걸 비주류라고 보통 부르죠. 네. 또 위기보다 기회가 훨씬 많은 것을 이제 금수저라고 부르죠. 우리는 뭐 흑수저 또는 무수저라고까지 불릴 정도로 살아왔지만 그 수없이 몰려오는 위기들을 기회로 바꿔가면서 오히려 성과를 만들어 왔죠. 저는 위기와 기회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음지만큼 양지 있는 것이고 계곡이 깊으면 산이 높은 거죠. 모든 현상에는 위기적 요인과 기회적 요인이 있는데 이제 기회적 요인이 많은 것을 기회라고 보통 부르고 100% 기회는 아니죠. 100% 기회면 아무나 막 해도 똑같은 결론이 나야 100% 기회인데 그렇지 않죠. 학에 따라 다르다. 왜냐? 거기는 위기 요인도 들어있기 때문이죠. 또 보통 우리가 위기라고 부르는 데는 기회적 요인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위기적 요인을 잘 관리하고 최소화하고 기회적 요인을 최대한 키워서 잘 활용하면 그 위기가 기회가 되는 거죠. 저는 이순신 장군의 그 신념이랄까 이런 걸 매우 존중해요. 이분이 23전 23승을 했다는데 세계 해전사에 없는 역사를 썼는데 왜 이런 정말 인류 역사에 없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저는 두 가지였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이길 수 있도록 평소에 정말 총력을 다해 준비한다. 두 번째, 이게 정말로 중요한데요. 이길 수 있을 때만 싸운다. 해군은 그게 가능합니다. 육군은 안 되는데 해군은 여기 불리해. 그럼 또 이동하면 되죠. 그래서 반드시 이길 수 있는 곳, 거기를 찾아서 총력을 다해서 평소에 실력을 쌓은 걸 발휘하는 거죠. 그래서 이겨서 결국은 조선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순신은 이렇게 해야만 했을까? 자기가 지면 조선이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퇴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조선을 다 책임지고 있었던 거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어려운 환경이라 매우 위험한 마치 절벽의 새길을 걷는 것처럼 정말로 치열하게 준비하고 대비하고 실패하면 낭떠러지니까 그래서 성과를 만들어 봐서 지금 이 자리까지 저는 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 경제도 대한민국의 미래도 지금 매우 큰 위기에 처해 있지만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면 새로운 길에 우리가 들어설 수 있다. 그게 저는 이 전환적 위기를 우리가 국가의 대대적인 역할을 통해서 기회로 만들면 새로운 성장의 길이 열린다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기후위기, 에너지 대전환의 시대가 도래했다. 신속하게 에너지 전환, 산업 전환, 신산업 창출을 해내지 않으면 세계 경쟁에서 도태할 거다. 다 알고 있잖아요. 인천의 영흥화력발전소는 신속하게 석탄에서 뭐 수소 발전이든 아니면 그 중간 단계로라도 LNG로라도 바꿔야 된다. 탄소 발생이 많은 산업은 이제 도태한다. 그런데 탄소 발생을 줄이려고 하니까 우리가 화석연료 우전 산업 경제 체제인데 어떻게 줄입니까? 이제 한 2, 3년 지나면 유럽에 수출할 때 당신네 나라는 탄소 부담금을 톤당 10,000원밖에 안 냈으니까 우리는 7만 원 내고 있다. 그러니까 톤당 6만 원씩 수출품에 부담금을 부과하겠다. 지금 이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출이 확 막혀버리겠죠. 자, 이건 위기죠. 그런데 탄소 발생을 줄이기 위한 화석연료 부담금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세금 올린다, 부담금 올린다고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2030년 탄소 발생량 40% 감축. 제가 40% 감축해도 지금 국제 경쟁에서 도태하게 생겼는데 그거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치 어린 자녀가 수술하지 않으면 죽을 병이 걸렸는데 수술하면 아프다고 싫어한다. 그 수술하려니까 돈 든다. 돈도 빌려야 되고 고통스러워하니까 아이고 그냥 참아보자. 그냥 버텨보면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죽음의 길로 가겠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위기고 디지털 전환도 하나의 위기고 앞으로 발생하게 될 주기적 팬데믹도 위기고 그리고 지금 이 경쟁이 격화되다 보니까 미중 중심으로 지금 국제 패권 경쟁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우리한테 위기죠. 하필이면 대륙과 해양 세력 중간에 딱 끼어 있어요.
지정학적으로도 끼어 있고, 그것도 이거 양쪽 선택을 강요 나가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것도 하나의 위기다. 이 위기를 우리가 이겨내야 될 텐데, 저는 이 위기를 단순하게 이겨내는 것을 넘어서서 저는 이걸 기회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회. 더 길게 말씀드리기 시간이 좀 부족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주기적 팬데믹의 위기는 인천에게 큰 기회가 되겠죠. 인천 바이오 산업의 이제 메카가 되겠죠. 우리 존경하는 송영길 대표께서 얼마나 애썼습니까? 삼성 바이오도 유치하시고, SK 바이오 뭐더라? SK도 유치하시고, 여기 전 세계에 가장 큰 모더나 생산 기지가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점점 확대되겠죠. 이런 것도 기회로 활용할 수 있겠다. 두 번째로 미중 경쟁은, 저는 우리가 세계 군사 6대 강국, 경제 10대 강국, 또는 소프트 파워, 문화 파워 등을 포함한 연성 국력까지 합쳤을 때 종합 국력 7, 8위, 무역 8위 뭐 이렇게 되는 이제 강국의 반열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왜 우리가 미중 중에서 선택을 합니까? 왜 선택지는 2개밖에 없습니까? 그 선택지는 남들이 준 거잖아요. 우리는 이 2가지 중에서 선택하지 말자. 우리가 선택지를 만들자. 제3의 선택을 우리가 하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럴 만한 힘이 된다. 국력이 되고, 거기에 정치적 리더십이 주체적이고 용기 있고 현명하고 의지가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위기들을 기회로 만들 수 있다. 그중에 특히 이 디지털 전환이나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 세계가 지금 이 혼돈과 격변의 시기예요. 이럴 때가 순위를 바꿀 기회입니다. 원래 평시에는 순서 바꾸기가 어려워요. 지금이 바로 기회인데, 저는 이게 국가의 대대적인 역할,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 그래서 국가의, 정부의 대대적인 경제 부흥 정책을 통해서 새로운 성장의 길을 가자. 첫 번째는 그런 거죠. 첫 번째는 인프라 구축에 나서야 됩니다. 지금 재생에너지 생산을 위해서 지금 인천 영흥발전소에서 지금 에너지 생산해가 전국으로 보내고 있잖아요. 쭉. 이게 완전히 반대로 바뀌어야 됩니다. 전국 각지에서 태양광 또는 풍력발전 등등의 재생에너지 생산을 해서 오히려 인천으로 보내줘야죠. 반대 방향으로. 이게 바로 새로운 성장의 길이다.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든다. 그래서 전국 어디서나 재생에너지를 생산해서 팔 수 있게. 그럼 지방도 살 거 아닙니까? 마치 허파처럼. 두 번째는, 저는 이게 중요한데, 과학기술에 투자해야 된다. 과학기술에. 기초과학에 투자해야 된다. 이건 기업들이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할 수 없는 거죠. 이거 우리 국가 공동체가 해줘야 되는 거죠. 다음에 필요하긴 한데 성공 가능성이 낮아서 기업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시장이 감당하기 어려운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 대해서 정부가 대대적인 투자를 해줘야죠. 그래서 그 중간 영역, 응용과학 영역은 적정한 성공 확률과 적정한 비용이 들고 적정한 수익이 있으면 그건 기업들이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 양극단의 투자를 정부가 대대적으로 해줘야 된다. 세 번째로는 인재 양성 시스템을 바꿔야죠. 지금 기업들은 아니 무슨 프로그램 전문가들 구하려니까 사람이 없어서, AI 전문가 구하려니까 사람이 없어서 지금 스카우트 전쟁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최소 연봉이 뭐 6천만 원, 통상 1억 이렇게 하는데 사람을 못 구하고 있대요. 그런데 교육 현장에서는 컴퓨터 공학 정원이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일치, 미스매치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을 대대적으로 혁신해 가지고 산업이 필요로 하는 미래 산업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사람들을 양성해 내는 거죠. 인재 양성.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중요할 겁니다. 아마 여기 기업하시는 분도 많을 텐데, 규제를 합리화해야 됩니다. 과거에는 사회 변화의 속도가 매우 느렸기 때문에 전문 관료가 실력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다 정합니다. 이거만 하세요. 외에는 금지. 이런 방식의 규제를 했죠. 이거 좀 하게 해주세요. 막 난리를 치면 겨우 하나 고쳐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산업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지금처럼 속도가 빠른 사회, 변화가 빠른 사회는 어떻게 됩니까?
이 빠른 변화의 사회에 관료가 어떻게 모든 걸 정해줍니까? 그래서 바꿔야 된다. 어떻게? 진짜 문제가 되는 것들만 정해가지고 이거 금지 말고는 다 하세요. 진짜 문제가 있으면 그때 가서 막습니다. 사후 규제로 바꾼다. 이게 말은 잘 되는데 실제로는 잘 안 된다고 해요. 어쨌든 이런 규제 합리화를 통해서 창의와 혁신이 시장에서 신속하게 자유롭게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새로운 산업 시대를 대비하는 것이다. 이런 방식들을 통해서 저는 새로운 성장의 모멘텀을 찾자. 이거를 저는 전환적인 위기를 전환적인 제도의 기회로 만드는 전환성장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였죠.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전환적 공정성장, 전환적 공정성장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새로운 길을 우리가 찾아서 저는 성장을 다시 회복하고 그 속에서 기회가 늘어나고 희망이 생겨나고 그러면 사회적 갈등도 줄어들고 전쟁은 다시 협력적 경쟁으로 바뀌고 우리 청춘 남녀들이 편을 갈라서 또 지방과 수도권의 청년들이 또 편을 갈라서 극단적으로 투쟁하는 경쟁이 아니라 투쟁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저출생 문제도 예를 들면 출산, 보육, 교육, 양육 이런 부담을 줄여주는 것도 당연히 중요한데 더 근본적으로는 내 자식들이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겠다라는 희망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저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하죠. 저는 그런 세상을 좀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많이 준비했고 또 앞으로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은 정책이라면 연원을 가리지 않고 유능한 사람이라면 진영을 가리지 않고 힘을 합쳐서 새로운 성장 사회로 새로운 기회가 넘치는 희망 사회로 만들어 가고 싶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제 인천이니까 인천 얘기도 잠깐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질문도 해주시겠지만 인천 얘기는 저희가 전에 이미 공약으로 좀 발표드린 게 있어서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저는 이제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이제 했고 또 성남시장을 할 때는 우리 송영길 시장님과도 교류가 많아서 인천 문제에 대해서는 뭐 다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몇 가지들은 좀 챙겨보는 게 있습니다. 저는 인천이 이제 최초의 개항장이고 근대화가 시작됐던 곳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좀 이 새로운 산업화 시대,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이 시대에도 새로운 중심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 핵심에는 저는 바이오 산업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거기에 더해서 최근에 이제 인천공항이 개항을 이제 하면서 소위 그 항공 정비 산업도 뭐 사천이나 여러 군데하고 경쟁을 하지만 적절하게 역할을 분담해서 새로운 산업으로도 한번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또 한 가지 이제 인천도 다른 도시들이 겪고 있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성남에 있을 때 보니까 분당 신도시, 그다음에 여러분도 아시는 철거민의 도시 구성남, 이 본시가지 여기와 이 너무 큰 격차가 생기고 주민들 간의 갈등이 심했습니다. 심지어 분당 독립운동이 십수년이 계속되면서 내가 당선되면 분당을 독립시키겠다 이걸로 삼선을 하신 분도 계세요. 결국은 안 됐죠. 주민들은 몇만 명씩 동원돼서 독립투쟁도 했지만 결국은 안 됐고 그러나 그 깊은 균열 갈등은 계속 정말 지하수처럼 지역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많이 변했어요. 변한 것이 이제 전에는 분당 분들이 나 성남 산다는 얘기 절대 안 하고 나 분당 살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분당이 성남하고 관계없는 새로운 하나의 신주를 아는 사람이 많았어요. 아마 인천 분도 많이 그런 분 계셨을 겁니다. 근데 그 후에 최근에는 이렇게 대체적으로 변했죠. 뭐 분당 산다기보다는 나 성남 산다. 성남의 브랜드 가치가 올라갔기 때문이죠. 저는 이게 진정한 지역 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통합. 그건 결국 두 가지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는 물리적으로, 환경적으로 이 불균형이 완화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의 도시 구성원으로서의 자긍심, 귀속감을 갖는 것이다 라는 거죠. 결국은 저는 재정 투자가 매우 중요하다.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인천도 아마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 경기도도 비슷하죠. 경기도는 북부와 남부 지역이 너무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저는
북부 지역에 북부가 350만, 남부 지역이 1000만 이렇습니다. 이런데 제가 SOC 투자 예산은 제가 퇴임할 당시를 비교해 보니까 북부가 6, 남부가 4 이렇게 바뀌었어요. 북부 지역에 규제 지도를 만들어서 규제가 많은 곳에 대해서는 더 많은 재정 지원을, 더 많은 정책적 배려를, 더 많은 산업 배치를, 더 많은 공공기관 이전 이렇게 해서 좀 균형이 많이 완화되고 있긴 합니다. 인천도 사실 본시가디에 대한 이런 도시 재정비 문제나 균형 발전 문제가 꽤 큰 과제일 것 같고요. 거기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현안들은 대개는 항만 재개발 문제라든지 아니면 고속도로 또는 경인선 등등의 이제 지하화 이런 것들이 꽤 중요한 의제인 것 같은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 인천에서 발표했던 공약들이 있습니다. 정부의 책임도 좀 강화되어야 되겠고 또 인천의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노력도 동시에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인천 문제는 이렇게 정리된 게 좀 있긴 한데 제가 이걸 다 읽으면 여러분들 싫어하겠죠? 그냥 전에 우리 여기 주최하신 언론사들이 발표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걸 한번 봐주시고요. 그 중에 하나 가장 현안과 관련된 거 이 얘기는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경인선 또 경인 고속도로 지중화, 지하화 이거를 저희가 이제 공약으로 저희가 제시한 바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이제 인천 좋으라고 하는 얘기만은 아닙니다. 이거는 전국에 이 도심을 관통하는 도로 철도들이 도시를 분할 쪼개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문제도 좀 해결해야 될 상황이 됐고 특히 수도권의 경우는 집가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에 이제 사업성이 엄청나게 많이 개선됐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처럼 대대적인 예산 투자를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제 주택 공급을 늘릴 겸, 즉 택지도 공급할 겸, 도시 재정비도 할 겸, 도시의 분절을 막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각종 교통 기반 시설 확보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시간이 아까울 것 같고 여러분께서도 그냥 자료에서 보면 다 될 것 같아서 이상으로 제가 인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인천은 사실 제가 보기에는 서울, 경기, 인천 중에서 사실 매우 그 속에서는 또 소외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산업화가 시작됐고 최초, 처음 이런 호칭이 붙는 것도 많았는데 지금은 매우 이렇게 지체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수도권 내에서도 균형 발전은 중요한 과제일 테고 또 도심 재정비 사업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인천도 새로운 기회를 갖게 되길 바라고 지금 이제 신도시를 중심으로 새로운 산업들이 시작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저는 새로운 기회를 또 인천에서도 만들어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시간을 좀 초과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이상으로 제 말씀 드리는 것은 마치고 우리 여러분께서 준비하신 질문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네, 짧은 시간이지만 아주 좋은 말씀 주신 후보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후보님이 말씀이 계셨지만 먼저 경일보 목동훈 정치부장님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질문하시죠. 네, 저 경일보 목동훈 정치부장입니다. 방금 후보님께서도 이제 말씀을 하셨고 인천 문제 관련해 가지고 경인전철, 경인 고속도로 지하 문제도 말씀하셨고 어제 윤석열 후보한테도 이 질문을 했었습니다. 근데 같은 부분을 좀 여쭤보는 이유는 인천의 주요 현안이라 다시 한번 좀 질문을 드리고요. 그 후보님께서 이제 경기도지사도 하셨기 때문에 내용도 잘 아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공약으로 발표하신 내용도 봤습니다. 근데 저희가 좀 걱정하는 부분은 그동안 많은 후보가 공약으로 내놓고 관련 용역도 여러 차례 진행이 됐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속도가 좀 붙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그래가지고 후보님께서 국비 지원이라든지 이 사업에 대해 가지고 좀 분명한 입장을 좀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이런 말씀 자주 드리는데요. 선거 막바지에 가면
모든 후보의 정책이 공약이 거의 비슷해질 거다. 제가 미리 말씀드렸어요. 실제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누가 먼저 발표했느냐를 가지고 다투기도 합니다. 표절을 했느니 말았느니. 저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윤석열 후보께서 우리가 발표했던 공약들 몇 개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실은 막판에 가게 되면 국민들이 원하는 거 또 해야 될 일 이게 거의 비슷해집니다. 뭐 국민이 좋아하는 걸 해야 되고 국민들이 관심 있는 걸 해야 되고 또 실현 가능한 걸 해야 되니까 거의 좁혀집니다. 그럼 후보 간의 차이는 대체 어디서 발생하느냐? 공약이나 비전 이건 다 나중에 비슷해지니까 사실 거기서는 구별이 되지 않죠. 구별할 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실행하느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온갖 많은 정책 공약들이 제시되잖아요. 근데 끝나고 나면 누가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세요. 선거 때 무슨 말은 못하나. 이거 유명한 어록입니다. 제가 지어낸 말 아닙니다. 선거 때 한 공약 다 지키면 나라 망한다. 이것도 어떤 분 하신 말씀이에요. 국회 근처에 계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누가 했는지. 이렇게 공약을 사실은 국민들을 기망해서 표를 넣는 수단으로 써왔던 게 우리의 현실이죠. 안타깝게도. 제가 이거를 정치를 시작하면서 이걸 깨기로 마음먹었어요. 전혀 다른 길을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제가. 빈말하지 않는 정치인이 된다. 불신의 가장 큰 원인을 나는 만들지 않겠다. 말한 건 반드시 지킨다. 지킬 수 있는 말 외에는 하지 않는다. 제가 그거를 다짐을 하고 이건 뭐 저의 정치 인생의 가장 큰 전략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신뢰를 쌓는 거죠. 누구나 정치인들은 신뢰를 쌓고 싶어요. 왜냐하면 신뢰라고 하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냥 공기 같은 거잖아요. 차곡차곡 쌓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남시장 첫 번째 출마할 때도 보통 남들은 뭐 어디에 지하 도시를 만들겠다 이런 분도 계셨어요. 성남이 이렇게 산이 많기 때문에 그 밑에 지하 도시를 만들겠다는 공약한 그때 당시 여당 후보도 있었죠. 뭐 온갖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제가 그런 거 하나도 안 했어요. 제가 한 공약들은 대개는 어느 마을 앞에 과속 방지턱이 불량인데 그 불량 과속 방지턱을 정상으로 만들어서 차 덜컥 안 하게 해주겠다. 뭐 이런 거. 이때까지 뭐 한다고 했는데 지연되고는 이거 조속하게 정리하겠다. 이런 것만 공약했어요. 책으로 냈는데. 그래서 결국은 거의 대부분을 지켰죠. 첫 임기는 96%. 두 번째 임기는 제가 3개월 일찍 그만두는 바람에 마저 통계에 못 잡아가지고 94%. 제가 경기도지사를 하면서는 제가 작년 6월 말까지 전반기 기준으로 98.1%라고 하더라고요. 그 전년도는 96점 몇 %였습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거죠. 누구나 좋은 얘기는 다 한다. 특히 정치인들은. 다만 실천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 실천한다고 말을 해요. 어떻게 구분하냐? 그의 미래는 그의 과거를 현재의 거울에 비춰본 것이다. 과거의 이력이 미래의 결과를 보여주겠죠. 그래서 실적이 중요합니다. 실천이 중요하죠. 말이 아니라 실천, 약속이 아니라 실적이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 공약해요. 공약 안 하면 바보지요. 다른 사람은 다 공약하고 지금까지 반복된 공약인데 안 하면 나 떨어지게 해주세요 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실현 가능해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엄청난 재정이 투자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택지 가격이 올라가지고 사업성이 엄청나게 많이 개선됐다. 조금만 지원하거나 어쩌면 일부 구간들은 지원하지 않고도 오히려 남을 수도 있다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필요하면 정부 이게 인천만에 해당된다면 제가 얘기하기 어려워요. 그거는 부산은 대구는 광주는 이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희는 이제 각 지역의 지방 균형 발전 정책에 많은 재원을 투자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기 때문에
대구 지역 이런 데도 이런 문제가 있고 부산에도 이런 문제가 있고 또 광주는 뭐 예를 들면 군공항 이전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런 데 균형을 맞춰서 정부 투자를 늘려서 각 지역의 주요 현안들을 해결한다, 해소한다 이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길게 드리는 이유는 하겠다는 말을 하면 뭐 하겠어요? 진짜 할 수 있는지 신뢰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자랑 좀 했습니다. 네. 다음은 인천 상공회의소 김재식 사무국장님 마이크 받아주시죠. 인천 상공회의소 김재식 사무국장입니다. 저는 간명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지역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인천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비롯해서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등은 국가가 관리 운영하지만 정작 인천 시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천의 정체성을 찾고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들 국가 공기업을 관리하는 권한의 일부를 인천시에 이양해 줘야 한다는 것이 인천 시민들의 바람입니다. 이에 대한 후보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네. 여쭤봤습니다. 국가 공공기관하고 또 정부의 외청 특별행정기관이라고 그러죠. 특별행정기관들. 이 문제는 사실 이제 제주도가 이제 광역시자체로 위임을 받아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저는 이제 지방자치를 강화해야 된다고 보고 분권도 강화해야 되기 때문에 인천만 하기는 어렵겠죠. 인천만 하기는 어려울 테고 전체적인 지방 분권 강화 차원에서 특별행정기관 그다음에 가급적이면 해당 지역에 속한 공공기관들은 해당 지방 정부에 위임 또는 이양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단순히 위임 이양만으로는 좀 부족하고 제주가 겪고 있는 어려움인데 제주도는 이양은 받았는데 비용을 안 줘가지고 재정적으로 엄청 고생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 문제를 이제 제주도에도 이제 재정 지원을 상응하는 관리 행정 비용을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재정 지원을 포함해서 이양하는 게 맞다. 되게 그런데 인천에만 또는 특수한 문제는 모르겠지만 그게 아닌 예를 들면 뭐 도로공사 이런 것들을 인천에다 넘기기는 어렵겠죠. 그러나 인천에 한정된 문제라면 저는 이양하는 게 맞겠다, 또는 위임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최도영 전국 항운 노동조합 연맹 위원장님 질문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인천 항운노동조합 위원장 최두영입니다. 이곳 인천항의 주요 고객은 해운 선사입니다. 근데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운 선사들에게 운임 담합을 이유로 최대 8천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사안의 결정을 위해서 내일 1월 10일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나름대로의 잣대가 있겠습니다만 이는 우리나라 수출입 물류의 99.7%를 차지하는 해운 물류 산업의 어떤 중요성이나 특수성을 전혀 고려치 않은 처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일 이러한 과징금이 그대로 부과된다면 재정적으로 버틸 수 있는 선사들이 얼마 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이로 인해 해운 항만 관련 100만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들과 그 가족들은 고용 불안이라는 위협에 내몰리게 될 것입니다. 둥지에서 떨어질 위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전국적인 사안이기도 합니다만 그 동남아 선사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이곳 인천항의 경우는 아주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님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신년에 이제 부산항을 갔는데 부산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시더군요. 부산 신항에서. 근데 이게 참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우리가 합의한 규칙은 지키는 게 원칙이죠. 원칙이고 합의된 규칙은 어기지 않는 게 맞고 또 합의된 규칙을 어기면 제재가 있어야 질서 유지가 가능하다. 모든 질서 유지 조항들은 부담을 전제하죠. 좋은 거를 허용하는 건 규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은 어쨌든 꼭 이걸 규제 대상으로 삼아야 되냐, 규제 대상으로 삼는다면 이렇게 과중하게 해야 되느냐, 뭐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소위 공익이라고 하는 걸 잘 교량이 된다, 잘 달아서 균형을 맞춰야 된다 이런 것일 텐데, 저도 관심을 가지고 각 지역의 또 항만 노조들도 이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뭐 선사뿐만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사실 법률적 평가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단순하게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는 것은 약간 섣부른 것 같아서 저희도 관심을 갖고 합리적인 결론이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오늘 이른 시간에 저희 세월 아침대학에 오셔서 좋은 말씀과 또 인천 현안에 대해서 답을 주신 후보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인천 오셔서 귀한 말씀 주신 후보님께 저희가 감사를 좀 잠깐 표현하고 싶은데요. 아래로 잠깐 내려와 주시겠습니까?